안녕하십니까. CJB 시사토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이 지나면서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5대 국정 목표로 정했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을 개정하고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충북과 관련해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강호축을 채택하면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국가 균형 발전 의지를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 도시공학과 이만영 교수 그리고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이두영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기 전에 먼저 현재 상황을 좀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수도권 집중화가 가장 심한 나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집중화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교수님? 우리나라 국토의 한 12% 남짓한 수도권에 네. 작년 말 기준으로 인구가 이미 50% 이상 집중했고요. 네. 인구 말고 여러 지표들의 그 집중도는 정말 우려가 아니라 심각한 상황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81%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고요. 전체 매출액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1000대 기업 가운데 736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 요새 채용 일자리가 어려운데 신규 채용의 72%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젊은이한테 희망을 강조하기는 이제 참 어렵습니다. 네. 민망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최근 그 수도권의 그 집값 안정, 주거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들 지역과 이제 수도권의 여러 지역을 광역교통망으로 연계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수도권을 정부가 앞장서서 키우는 잘못된 그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이제 초고령화, 초저출산화, 초솔화에다가 이제 초수도권화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이 돼서 3중고가 아니라 4중고, 5중고를 겪는 그런 공산이 아주 높아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97년 말에 이제 IMF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네. 근데 그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 보면 오히려 그 이전과 이후에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우려하는 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 상황에서 과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우리가 비교할 때 자칫 잘못하면 또 수도권 집중이 더 강화되는 네. 이걸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경제와 인구 이런 그 집중뿐만이 아니고 권력의 그 집중을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집권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 중추관리 기능의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그다음에 국회, 대법원 뭐 다 이 서울 수도권에 지금 입지해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상위 그 대학들 대부분이 다 수도권에 좀 집중돼 있는 거고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뭐 방송국조차도 사실은 다 수도권에 그 집중돼 있죠. 그리고 뭐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뭐 KBS라든가 MBC라든가 뭐 전부 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그런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수도권 초집중하다라고 이제 말씀도 우리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네. 뭐 제가 또 달리 표현한다면은 수도권 일극 체제다. 이제 권력과 자원과 인구와 경제와 모든 것이 다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뭐 그런 그 이 수도권 일극 체제다. 그래서 자꾸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는, 네. 뭐 심각해지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집중화는 이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국가 균형 발전과 상충되고 배치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 뭐 그 이 균형 발전 운동하는 그 단체에서 네. 매우 계속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수도권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도권 정비 계획이 20년 주기로 우리가 수립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목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이 계획은 어떻게 보면 현실과 거의 동떨어진 그런 그 계획으로 가고 있고 앞서 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을 추진을 했지만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도권의 3기 신도시를 또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또 구축하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정비 계획에 담겨 있지 않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예외적으로 또는 뭐 특별 어떤 그 케이스로 다시 추진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죠. 수도권 초집중화,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일단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시가 성장 발전하는데 보통 세 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규모의 경제, 집적 이익의 경제, 그리고 비교 우위라고 해서 도시가 주변 지역보다 좀 뛰어난 이런 그 상황인데요. 현재 수도권 상황을 놓고 볼 때 네. 그 비교 우위는 여전히 누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규모의 경제에서 규모의 비경제로 바뀌었습니다. 불경제로 바뀌었고요. 집적 이익의 경제가 아니라 과도하게 모여서 네. 집적 이익의 불경제가 발생했다는 그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이건 제 판단이 아니라 이 공간 연구의 가장 우리나라 중추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취지의 그 결과를 낸 적이 있고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어떤 권역이 과도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그 외부 효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 행복할까요? 볼모로 잡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볼모다? 경우. 예. 이게 즐거워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울의 창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좀 나가고 싶은데 이전하고 싶은데 가면 이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네. 이거는 그 가장 안 좋은 모습일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균형 발전의 논리 이게 우리 지역한테 뭐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같이 잘 살기 위한 상생의 논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 뭐 네. 덧붙인다 그러면은 그세 가지를 저는 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그 일극 체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네. 거죠. 그래서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화되고 비수도권은 갈수록 과소화되는.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이 어쨌든 우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국토의 불균형, 그다음에 지역 간의 격차, 또 이 소득 격차 이런 부분들이 고착화되고 세습화되는. 그래서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과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에 끊임없는 격차들이 발생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폐해입니다. 이 끊임없이 치솟고 있는 아파트가 폭등 문제. 정부가 수없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저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수도권에 아시다시피 통근 거리가 2시간까지도 이렇게 확대돼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와 교통 혼잡 이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뭐 1년에 어쨌든 10조 넘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수도권으로 넘어온다 그러면은 뭐 아시다시피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산 그 고령화 이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기초지자체의 40%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방의 경우에는 아예 1년 동안 신생아가 전혀 없는 그런 읍면 지역도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공동체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뭐 그런 그 상황까지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수도권에 이제 교육이라든가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청년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됩니다. 비수도권에서.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역은 점차 이게 활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좀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의 전체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수도권 초집중화가 계속 가속화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오히려 이 어떻게 보면은 폐해로 인해서 경쟁력이 하락하고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오히려 빈사 상태에 빠지는 뭐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를 오래전부터 인식을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계속 노력해 온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수도권을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더 지방 또 비수도권에서는 오히려 더 우려를 낳고 있고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이 갑자기 생긴 이유가 정부에서 이제 저희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해외에 있는 그 기업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이제 있는데 그 기업들을 수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런 계획을 내놔서 지금 뭐 비수도권에서는 이 사실상 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가 유턴 기업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침을 내는 건가요? 먼저 근거 법령부터 말씀을 좀 네네. 드릴게요. 법령 이름이 좀 복잡한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법률, 네. 약칭해서 해외 진출 기업 복귀법입니다. 이 법은 지난 2013년에 제정이 됐고요. 작년 말까지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즉 소요가 없었습니다. 네. 네, 작년 말에 이제 한번 개정이 있었는데 글로벌 어떤 그 가치 체계의 붕괴, 특히 중국 베이스의 어떤 기업 운영 체계가 무너져서 이제 국내 복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논리가 강하게 부각되는데 네. 현행 이 법에서 이제 그 지원 대상이 되는 법이 원래는 제조업에 한정됐는데 이번에 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제조업이 아닌 분야도 포함을 시켰고요. 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해외 진출 기업 복귀법 시행령 제11조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을 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이 해외 진출 복귀 기업에 지원을 한다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어디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일컫습니다. 네. 수도권 지역에 아예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인데 네. 정부가 이 수도권 지역이 포함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 대단히 좀 잘못된 처사이고요. 또 하나가 또 겁나는 게 있어요. 좀 겁난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네. 정부가 최근에 이 산업단지의 어려움을 봐서 또 이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대폭도 완화해가지고 사행업종을 빼고는 다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산업단지, 특히 좀 이렇게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 매력 있는 수도권부터 채워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비수도권 산업단지는 지금도 많이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네. 더욱더 비게 될 공산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지역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네. 정부는 그런 일 없다고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대단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이 국내 기업들이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네. 해외 복귀 리쇼어링을 할 때 확대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업들의 입지는 훨씬 옛날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전공 용어로 표현하면 풋, 우즈가 됐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입지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수도권을 고집해야 하는 것은 기업 운영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다른 목적이 있는 의구심밖에 보여지지 않고 특히 이걸 누가 앞장서서 하느냐. 초인류 기업,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가 그 해외에서 이 기업들이 이제 국내로 복귀하려고 할 때 비수도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줬는데 지금 수도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인센티브를 준다고 최근에 방침을 밝힌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왜 갑자기 이제 수도권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제 늘 이 재계가 네. 이 경제계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전경련이라든가 또는 그 대한상공회의소 뭐 이런 데서 이제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앞서 이제 뭐 이만원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명백히 이것이 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이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 국내로 복귀할 경우에 네. 뭐 아시다시피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건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번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규제를 어쨌든 완화하진 않지만 수도권 공장 총량제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그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비수도권하고 차등은 뒀지만 한 개 기업당 150건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 법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사장된 법처럼 적용이 거의 안 돼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해외로 나갔던 이제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한다. 그러면 수도권에 자기네들 가능하다. 그럼 수도권으로 저는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수도권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예, 선호되나요? 아주 여러 간단한 가지가 있는데 논리입니다. 네, 어떤 논리? 부동산 투자의 논리에서 기업을 어렵게 경영해서 얻는 이득보다 네네.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이 더 클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우리 내리에 박혀 있는 겁니다. 기업 경영자에 박혀 있다면 내가 기업 경영자라면 수도권으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야만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오직 부동산 가격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인적 이제 몇 가지 요인이 네, 있는데 요인이 있는데 몇 가지인데 뭐 하나는 지금 말씀대로 네. 하나는 사업이 망해도 부동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안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일단은 그게 있군요. 예, 그게 가장 왜냐하면 이제 크군요. 수도권이 각종 규제로 있는데 네. 이 계획 입지에 의한 어떤 공단에 조성돼 있는 거기에 이제 입지한다라거나 아니면 개별 입지를 허용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엄청난 특혜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아무래도 계속 핑계대는 거죠. 수도권의 우수한 그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금융이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이제 좋기 때문에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외국에서 좀 그 경영을 하다가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전체 수요 조사는 아직 다 되지 않고 네. 지금 소위 그 일종의 간보기 이 상황 같아요. 그 리쇼링이란 것이 지금 사실은 아주 새로 등장한 개념이고 그 기업이 함부로 이렇게 위치를 옮기기는 곤란하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이게 기업이 인센티브만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글로벌 가치 사슬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 형성되느냐. G7에서 G2에서 G0까지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데 저는 자꾸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리쇼어링이 큰 핵심으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리 그 수요를 수도권에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불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수도권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기술, 인력, 자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당하기가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의 이런 움직임들이 수도권의 규제를 다 이제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는 걸 이제 우려하는 건데요. 그럼 현재 기업들이 그 수도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은 그 규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해외로 빠졌던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방이나 비수도권들로 이제 유치가 됐던 건데. 그렇지는 네. 않아요. 아니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해외로 그 나간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있을 경우에 그 인건비 네, 그런 것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네. 그 조건들에서 맞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이전해 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입증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 부분 특히 공장을 멈추지 않았잖아요, 이제. 네. 이러다 보니까 외국보다는 오히려 더
국내가 더 안정적인 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 뭐 해가지고 이제 뭐 다시 돌아오는 뭐 기업들이 수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검토하고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그 수도권의 규제는 거의 다 풀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수도권 규제를 강화할 때는 그래도 특히 이제 우리 충북 같은 경우가 수도권에 네. 인접해 있어서 우리 보통 3D 업종 이런 쪽이 이제 이 비수도권으로 그 이전을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규제는 대부분 다 풀렸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과잉 규제다. 뭐 그런 얘기도 많던데요. 그거는 이미 지금 이제 네. 뭐 두 개 법이 이제 그 국회에 21대 국회에 벌써 제출이 됐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뭐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 소병훈 그 의원이 이제 발의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수도권에도 그 이중 규제라든가 낙후 지역이 있다 이거죠. 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 정비 발전 지구를 좀 도입을 해서 규제에서 제외시켜 달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법안을 하나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법안은 수도권 접경 지역. 이 북한하고의 지금 맞닿고 있는 이 접경 지역의 경우에 이제 북동부 지역 해당이 되는데 네. 이쪽이 이제 수도권에서는 뭐 낙후 지역이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를 완화해달라. 아예 수도권에서 빼달라 이거죠. 네. 뭐 이렇게 하는 이제 법안을 이제 두 개를 좀 내놓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는 이미 이 미군 기지를 이전하거나 반환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모든 것이 다 가능하도록 다 열어놓은 그런 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자유구역의 그 지정이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또 다 허용하는 뭐 이런 조치들이 좀 그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 예타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미 그 수도권 북동부 낙후 지역의 경우에는 예타 면제에 다 해당이 돼요. 지난번에 정부가 다 조치를 해가지고 이 수도권 낙후 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이 비수도권하고 똑같이 네. 예타 면제의 그 대상이 돼도 이렇게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첨단 업종의 경우에도 뭐 거의 다 야금야금 다 풀어서 수도권에 입지하도록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라든가 또 이 대규모 투자 개발 사업들의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특별 케이스로 또 풀어주고 네. 이렇게 해서 이미 수도권 규제는 사실상 거의 어떻게 보면 다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남은 것조차도 이제는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서 사실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나 또는 수도권 규제 관련 법을 아예 없애자. 네. 이렇게 발의한 게 한 20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21대 국회 와서도 또 지금 반복되고 있는 네.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행태를 보면서 행태라고 표현해서 좀 과한 부분도 있지만 이 수도권의 여러 지역을 현장을 다니면서 참 느낀 것은 뭐냐면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이 개발 제한 구역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상당히 잔존해 있고요. 근데 각 지자체별로 이 개발 제한 구역 관리 실태를 보면 정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개발 제한 구역에 개발을 해요? 우후죽순으로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법이네요? 불법인데 그걸 그냥 모른 척 하는 건지 실제 모르는 건지 근데 절대 후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모른 척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놓고 또 새로운 규제 완화는 좀 과한 주장이죠. 적어도 좀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불합리한 조치에 대한 개선은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이 수도권 규제하는 움직임이 법안 발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네. 가뜩이나 지금 수도권의 규제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많이 풀린 상황이고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데 법안 발의까지 지금 20대에 걸쳐서 21대까지 지금 계속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앞으로 더욱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될 네. 겁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5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어요. 네. 새로운 법의 그 개정에 따라서. 근데 그 전에 없던 상황입니다. 왜 이 5년에 한 번씩 타당성을 점검하자고 했을까?
좋은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 잘 지켰고 이거 잘 보호했으니까 우리한테 뭐 좀 주세요가 아니라 5년 동안 해봤더니 이거 안 풀면 또 우리 사업하기 어렵고요. 이것도 규제 완화해야 됩니다. 더 풀어주세요라는. 본물을 이루는 게 규제 완화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두영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의 마지막 남은 어떤 그 상황까지도 네. 이거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건데 이 규제가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규제가 아니라 이건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네. 예.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그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그 인구와 산업들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수도권을 좀 질서 있게 정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도 균형 발전을 하자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네. 8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20년 주기로 이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수립되면 20년 동안 이제 손을 못 대게 해놨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에 법이 바뀌어갖고 5년 주기로 평가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5년 동안 평가했더니 수도권에 지금 엄청난 그 자기네들 보면은 이제 불편함이라든가 또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수정 보완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규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비수도권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좋다. 5년 동안 평가해서 수정 보완하자.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수도권 정비 계획을 시행을 해왔지만 뭔가 효과를 본 게 있냐 이거죠. 오히려 수도권 집중만 더 가속화되고 수도권의 난개발만 더 심각해졌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우리 뭐 주장은 그래 5년 동안 우리가 평가해서 수정 보완하는데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뭐 지금 와서 평가한다고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수도권 정비 계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목표라든가 관리 지표들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집중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네. 또 개선하는 이런 그 내용이 있는 반면에 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모두가 수도권의 성장 개발 사업 계획들을 담아내는 겁니다. 모순이네요. 모순이죠. 이게 그 모순되는 상을 제가 좀 법적 체계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큰 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공간적으로 광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중에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이 가장 최상위 법이고요. 네. 예,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은 그 밑에 있는 법입니다만은 수도권의 각 지자체의 그 도시 기본 계획, 그다음에 도시 관리 계획이 또 지침이 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근데 이 두 법이 관할 지역이 같고요. 계획 기간 20년인 건 공통 사안입니다. 네. 근데 그 안에 실속을 보면 두 사이에 모순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 수도권 정비 계획은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고요.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은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함께 작성을 해야 하는 안입니다. 네. 근데 수도권 정비 계획은 그야말로 수도권에 질서 있는 그 산업 인구 배치가 관점이 되겠고 그리고 균형 있는 발전이 목표인 반면에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은 각 지자체가 어떻게 하면 광역시설을 제대로 놓고 발전을 하느냐 여기 초점이 있기 때문에 두 사이에 큰 괴리하고 모순이 있습니다. 네. 한쪽은 산업과 인구의 적정 배치에 초점을 두고 네. 다른 한쪽은 개발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상황인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그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데요. 네. 수도권 정비 계획이 좀 마치 핸드폰이라든지 우리 전화 걸 때 다른 지역은 뭐 세 자리 쓰는데 서울은 두 자리 쓰지 않습니까? 이게 특권 의식이에요. 아, 그렇게 볼 수 있군요. 무슨 얘기냐면 네. 수도권 정비 계획만 톡출난 게 아니라는 거죠. 수도권 정비 계획이든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이든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있는 광역 도시 계획과 뭔가 맥이 통해야 되는데 네. 독불장군처럼 따로 놀고 있거든요. 수도권 정비 계획도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도 다른 지역의 광역 도시 계획하고 뭔가 네트워킹하고 수도권도 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 체제 속에서 돼야 되고 서로 연계되는 형태로 네트워킹 해가지고 서로 보완이 돼야 이 나라 국토가
이 나라가 제대로 잘 살게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뼈대를 구축한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이제 확정이 좀 됐고 네. 그다음에 그 시행 계획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이제 그 전체 인구 목표가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수도권 정비 계획 3차 이제 앞으로 4차가 이제 수립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데 3차는 2020년까지잖아요. 예, 이제 올 말까지가 이제 3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네. 내년부터 4차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3차 계획의 인구 관리 지표를 보면 47.5%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2020년까지 47.5%까지도 이게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체 인구의 예. 수도권 비율을. 예.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 말로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50%를 초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 관리 지표가 전혀 그 달성을 못한 거네요. 달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이제. 그게 그다음에 15년 동안 추진된 건데요. 20년 이제 추진된 거죠. 그다음에 네. 인천, 경기에서 서울로의 그 통분율 이걸 이제 줄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줄이자라고 하는 건데 20%가 이제 넘는 그런 통분율을 그 앞으로 15%까지 이렇게 내리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6.6%로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의 그 이 통근 거리가 무려 2시간까지 확대가 되는 그리고 지금 자꾸 얘기되는 게 이제 이 수도권의 GTX죠. 이 급행버스 열차를 자꾸 이제 노선을 확대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 마지막 말씀에 하신 대로 최상위 그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네. 그리고 우리 뭐 비수도권 지방에서 관심 갖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뭐 이런 계획하고 연계성을 갖추고 이 수도권 정비 계획이 수립되고 관리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결국은 계획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유명무실한 계획이 되고 또 정권에 따라서 정권에 상관없이 이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되는데 네. 정권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잖아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또 수도권 집중 정책을 또 가속화시켰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저는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인구가 작년 말로 이제 절반을 넘어서면서 사실 그리고 코로나 우리가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수도권 규제를 이제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의 낙후 지역도 이제는 비수도권하고 똑같이 규제를 풀어서 네. 이 성장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우려되는 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낙연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 기사를 봤는데요. 네, 거기도 네. 저희가 그래서 바로 이낙연 의원실에 항의를 했고 이것이 과연 그런 계획이 있냐 없냐 없다면 바로 잡아주고 있다면 재고를 해달라 우리가 항적히 요청을 했습니다. 뭐 그랬더니 바로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 국회에서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여전히 이 수도권의 그 낙후 지역이라고 하는 또는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네. 이런 지역에 대한 이 규제화나 이 부분들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뭐 그런 좀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일단 그렇게 가고 있는 대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정부의 수도권 완화 움직임이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 분위기가 아니라 좀 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그 공간 정책이 네. 경로 의존적이다. 한 분 길이 만들어지면 그 정책의 그 좌우라든지 뭐 이런 이념을 떠나가지고 계속 그 길로만 갔다는 거죠. 즉 그 길이 어디냐? 수도권 집중도로만 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본인들이 잠김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아니면 매몰 투자된 게 있으니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아주 신랄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뭐냐면 이 사기극으로 전락한 이 국가균형 발전을 차라리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게 위선과 기만을 버리는 길이다.
말만 하지 말고 어차피 예, 그렇게 할 예. 거면 그냥 얘기를 예. 해라, 솔직하게. 그리고 또 우리 거기에서 수도권에만 어떤 그 잘못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제 몫을 못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수도권 정비 계획 몇 가지는 좀 반드시 짚어야 될 겁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수도권의 인구가 적어도 당분 51.45%까지 올라간다는 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에 젊은이들이 몰리는데 비수도권은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 수도권 내부에 어떤 심각한 불균형 문제도 해소를 해야 돼요. 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자꾸 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원적인 구조 속에서 비수도권이 마치 잘못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처럼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게 광역권이나 초광역권으로 묶여서 함께 갈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그 국토는 백년 하청이다. 좀 앞이 깜깜하다. 이런 차원에서 좀 이 수도권 정비에 다른 지역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그건 아닙니다. 네.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게 뭐 수도권의 문제는 사실 지금 뭐 충분히 얘기를 좀 나눴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어떻게 이게 이제 대처해야 되나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네. 보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는 이 노무현 정부보다도 강력히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사실은 공약을 했거든요. 기대감도 있었고. 예, 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정 현안에서 계속 밀렸습니다. 이 남북 문제 지금도 뭐 심각하지만 네. 이 북핵 문제로 인한 이제 이 남북 관계 외교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그 이 국정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19가 또 터지고 뭐 이런 상황에 왔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3년의 임기가 흘러갔어요. 근데 가시화된 사실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아시다시피 예타면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첫 삽을 뜰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2년밖에 안 남은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가장 우선적으로 뭐 저는 제기할 수 있는 게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이제 해야 된다. 지난번 총선 때 이미 뭐 이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저는 이제 전체 대상이 한 500개가 넘죠. 이런데 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좀 과감하게 저는 추진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수도권 이 정책 있죠. 이 수도권 정책을 근본적으로 이제는 이 수도권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수준의 이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효과가 없는 실패하는 이런 그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혁신도시잖아요. 네.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혁신도시 시즌2라고 해가지고 뭐 많은 지금 계획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혁신도시가 공공이 먼저 솔선하고 여기에 이제 민간이 참여해서 하나의 그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해갖고 지역 그 성장 발전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점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동력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이 혁신도시는 활력이 지금 부족하고 네.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부족한 뭐 이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혁신도시 시즌2 제대로 하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있는 대로 지역에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강력히 좀 나서야 되는 것이고 부족하다라고 하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법도 안 되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정부는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것은 국정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상당히 좀 우려되고 있는 거고요. 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안은 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좀 아주 요약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어떤 특정 정책,
예를 든다면 비수도권 정책하고 수도권 정책이 있는데 네. 수도권 정책에 비해서 비수도권 정책이 힘이 세야 됩니다. 우세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비수도권 정책이 일관되게 쭉 집행이 되면 됩니다. 네. 두 가지 조건만 성립이 되면 정책의 효과는 반드시 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우세성이 유지가 안 되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거꾸로 서울 수도권의 어떤 정책의 네거티브한 측면을 부각해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고요. 또 정책 수용성도 떨어집니다. 네. 그럼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를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근에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네. 전 국민 1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불만족스러우느냐? 1, 2, 2위가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창출이었고 3위가 미세먼지였습니다. 네. 지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키를 가지고 계속 집행을 해야 됩니다. 불란서의 예를 굳이 안 들더라도 한 20년 정도 이런 그 정책의 일관성과 우세성이 유지가 되면요. 오늘과 같은 이런 그 토론 사실 좀 불필요해질 수 있는데 걱정은 뭐냐면 방금 우리 위원장이 계속 했지만 정책의 일관성, 우세성이 쉽게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요구가 잘 전념이 안 되는 현실 이걸 타파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지는 그 구조입니다. 그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벌써 1차로 공공기관이 이전이 된 부분이 있고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자꾸 미뤄지고 있나요? 현재 왜 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2018년부터 네. 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균형발전 정책의 그 3대 전략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가 생겨나는 그 지역 혁신의 주요 과제가 바로 공공기관 이전 시즌2입니다.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줄달리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시즌 1, 혁신도 시즌 1에서 잘된 지역과 못된 지역의 그 차이, 그리고 버텨겼던 어떤 기관과 따라갔던 기관의 어떤 그 평가,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는데 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시즌 2에 대해서 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뭐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충청북도도 결코 예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충북도도 최근 충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그 정식 법제화가 될 건데 이게 경쟁 체제로 간다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눠먹기 식은 절대 곤란하거든요. 그 지역의 특색하고 어떻게 잘 맞출 거냐. 네. 문제는 이제 가장 또 거기에 또 일자리하고 이제 기착이 되는데 자꾸 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자체는 늘어나지 않는 반면 네. 그것을 또 늘려야 하는 숙명이 있습니다. 이 모순된 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지역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진천 음성 혁신도시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이 진천 음성의 인구 달성률, 목표 인구 달성률도 부산이나 울산은 100%가 넘어섰는데 우리는 한 60%가 아직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단지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이 용지 이 판매라 그럴까요? 용지 분양 이런 것도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 수도권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표 산업화하려는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이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네. 새로운 전략을 구축해야 성산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의 어떤 이전을 보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단점, 부작용들 때문에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금 뜸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 것 아니고요. 이제 아까 제가 좀 뭐 말씀드린 네네. 그대로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밀리는 이 북핵 네. 문제를 비롯한 그 외교 문제 이게 이제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가 또 이제 터진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뒤로 미루는 우선순위에서 미루는 뭐 이런 좀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어서다 보니까 네. 수도권의 눈치를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파워가 이미 이제는 비수도권보다도 더 세져 있는 이런 네. 좀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이제 정권 창출을 위해서 수도권의 눈치나 또는 수도권의 표심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게 노무현 정부 때 해본 어떻게 보면 경험에 의하면은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별로 표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리가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 이것을 유치하고자 할 때는 정부에게 많은 로비도 하고 정부하고 관계를 좋게 해서 더 많은 그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지만 네. 결론이 딱 내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이 다 끝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받은 지방에서는 당연히 받을 걸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데보다 못 받은 데는 또 불만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뭐 이미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연구 용역은 국토교연구원에서 거의 끝났어요. 네. 끝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당정청 협의회에서 결심만 남아 있는 뭐 결단만 남아 있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사실은 기존에 10개 혁신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충남하고 대전은 추가로 지정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미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두 곳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혁신 도시로만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좋아할 그 지역이나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혁신 도시로만 이전하지 말고 원도심 있죠. 요새 지금 우리가 도시 재생해서 지금 원도심의 어쨌든 활성화 문제가 매우 좀 심각한 상황인데 원도심에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자. 곳곳에 이렇게 분포할 수 네,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방안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 문제들 때문에 지금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21대 국회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비수도권 전체가 각각의 지역으로 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는 모두 비수도권 전체가 단결해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해라. 강력히 요구해서 정부가 결심 내도록 끌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 스스로는 제가 볼 때는 이거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수도권 전체가 한 목소리로 강력히 요구해서 결단 내리게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어떻게 이전하고 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다음에 우리가 해도 늦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아마 제가 이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번에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식은 아마 광역 단위로만 배치를 좀 해주고 배정을 해주고 그 광역 안에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겨줄 뭐 그런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혁신도시가 이미 이제 충북 혁신도시, 진천 음성 혁신도시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정주 여건 문제도 나오고 그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로 인해서 여러 시너지, 지역 발전까지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고리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혁신도시 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좀 지역 발전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건물만 이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도시가 제대로 구축이 되려 그러면 적어도 한 30년 이상은 필요합니다. 네. 혁신도시, 뭐 또 그 외에 기업도시, 뭐 가까이 또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얘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 경험에 비춰도 제가 유학 가기 전엔 개포동에 살았습니다. 개도 포기한 동네라 그랬어요. 그 상황이 바뀌게 됐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예까지 드느냐. 어떤 도시가 만들어서 기능을 할 때까지는 우리는 자꾸 그 도시를 팔려고 합니다. 네. 근데 거꾸로 아니라 내가 그 도시를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비유컨대 얘기하면 뭐냐면 그 도시가 잘 크도록 뭔가 보담아 줘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지자체
그다음에 그 더 위의 기관들 이런 것들 기관들끼리의 협업 구조가 참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업 클러스터 얘기 참 많이 하지만 네. 실제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서 민관이 잘 협력되고 있느냐 상당히 그 고리 이상에는 어려움이 또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과실도 기대해야겠지만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좀 우리가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되냐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 애착심이 많이 사그라져 가지고 이게 다 서로가 좀 뭐랄까 게이닝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얻는 데만 신경을 쓰고 주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런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조금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우리 진천 음성 혁신도시 어렵다 그러지만 다른 사례보다는 그래도 꽤나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또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또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겠죠. 앞으로 지역에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분권운동, 균형발전운동을 전개한 게 벌써 이제 한 20여 년 네. 이렇게 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세종시를 건설하고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균특회계라고 하죠.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추진했고 지방대학을 또 육성하고 다양한 어쨌든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수도권으로의 이 집중 현상을 우리가 반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드시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의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수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걸 강력히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논의한 대로 수도권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또 수도권 정비계획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립되고 추진되도록 확실하게 할 필요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시켜야 돼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방 4주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광역지자체, 그다음에 의회, 그리고 기초지자체, 또 기초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언론, 대학, 지방의 각 주체들이 하나로 뭉쳐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지방분권 개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요구하고 쟁취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각기 따로 놀다가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중앙의 권력, 또 수도권의 지금 기득권 세력 우리가 이겨내기 참 어려워요. 네. 앞으로 남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방의 각 주체들, 충북의 민관정 뭐 함께 이 균형발전 분권에 총결집해야 된다. 저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예, 이 코로나19 사태가 여실히 드러내듯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에서의 위험성, 리스크 관리가 너무 어려워졌고요. 뭐 폭발 가능성까지 이제 심심찮게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수도권이 과도하게 집중돼서 이게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것이 뭐 굳이 계량화하지 않아도 잘 알려진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어떤 우리 미래 사회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물줄기를 확 바꿔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이 안 된다면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라도 강제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우리의 피폐된 농촌, 그다음에 전통시장, 도심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다 살릴 수도 없지만 버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공간은 시줄하고 날줄로 엮여져 있습니다.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도권 규제는 규제가 아니란 말씀 다시 강조드리고요. 네. 수도권 규제는
최소한의 수도권 규제는 우리 헌법에 이미 그 정신이 녹아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수도권 규제 완화 영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만영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CJB 시사토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